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 이부영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자 일상이 된 녹색 건축이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2022 녹색 건축 한마당에서 녹색 건축인상을 시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녹색 건축인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녹색 건축 활성화와 함께 녹색 부동산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녹색 건축 문화와 녹색 부동산 산업 발전에 모범이 되거나 탁월하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본상은 지난 2018년에 최초 제정되어 매년 3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9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각 수상자들은 해당 연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녹색 건축 문화와 녹색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으로서는 보람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8월 역대 최대 강우량을 갱신하였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곳곳이 심각했던 피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그것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엔과 우리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한국부동산원도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 건축 인증 검토뿐만 아니라 녹색 건축 홍보, 탄소 금융 상품 개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여하게 되는 녹색 건축인상 또한 그 연장선으로서 녹색 건축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부동산 산업 현장의 주인공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또 알려서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들이 부동산 산업 전반에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오늘 녹색 건축인상 수상식 이후 예정되어 있는 탄소 금융 등을 활용한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 촉진 세미나를 통해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길 바라며 이후에도 한국부동산원은 건물 부분 탄소 금융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녹색 건축인상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그간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저희 한국부동산원도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서 녹색 건축의 보급 확대와 정책 지원 등 녹색 부동산 산업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색 건축인상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 김태우. 귀하는 평소 녹색 건축 문화 발전과 녹색 부동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녹색 건축인으로서의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대독.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정희님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주식회사 에코넥스 ENC 건축사 사무소 이사 김정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과 함께 부상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정상호님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지유도시건축연구소 대표 정상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과 함께 부상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 세 분의 수상자를 모시고 단체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수상자 가운데 자리하여 주십시오. 수상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부동산원의 지창윤입니다. 방금 이동영 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오전에 여러 메인 행사에서 기조 발언도 있었는데 탄소 중립의 중요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공감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수단을 이용을 해서 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서 탄소 금융 상품에 대한 모델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먼저는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결과물로서 탄소 금융 방안을 상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디 발표를 갈 때 이 화면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고 그 정책으로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규제 정책과 또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도 정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규제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들어보셨겠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가 있을 수 있고요. 기타 규제 정책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대한 의무 대상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유도 정책으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뒤에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저 이후에 발제해 주실 신광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실 텐데, 이 상세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대표적인 게 국토교통부의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이 있죠.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금융상품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가 있는데요. 저희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국토교통부를 대신해서 건설업 부분에 대한 목표 관리제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오셨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화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표관리제랑 배출권 거래제가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관리되고 있는 비중이 산업 같은 경우는 한 69%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건물은 한 3% 정도만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준에 따라서 3%냐 5%냐라고 이제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나머지 95%, 97%에 대해서도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규제가 아닌 비규제 대상의 건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타 규제 정책으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계획을 발표하거나 로드맵을 발표를 할 때 강화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서도 기존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됐죠. 그래서 23년도까지는 공공건축물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 1000제곱미터, 30년부터는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 민간 건물은 다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이 전체 건물의 굉장히 많은 부분, 보시는 것처럼 한 85%가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을 기축이기 때문에 매년 1, 2%의 신축 건축물로 대체된다라고 하더라도 50년까지 보면은 최대 얼마가 되지 않죠. 몇 년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로 한 바를 이루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비대상이 되는 건물들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로 오늘 주제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이나 공공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그리고 인프라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국토교통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종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모델들을 만들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 모델들이 약간의 차이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지원하는 방법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차이도 있지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건축물의 생애 주기라고 보면, 우리가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면 신축의 경우에는 좋은 건축물로, 에너지 성능이 좋은 건물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하고 잘 사용을 한 다음에 해체 폐기가 되겠죠. 기축 건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노후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좀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로서 다시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운영을 하고 해체 폐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계획, 즉 설계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건물이, 또는 그린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건물이 이렇게 에너지 성능적으로 우수한 건물이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운영기관, 국토교통부나 국토교통부를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기관에서 타당한지, 즉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준공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지를 확인을 해서 그 타당성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이제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시면 그 밑에 박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영 단계나 해체 폐기 단계에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사용량은 이제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에서도 그렇고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도 운영 단계를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예시의 화면인데요.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우리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해당하는 건물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요구하느냐, 소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과이고요. 오른쪽 편에 보이는 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그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냉방, 난방, 환기, 급탕, 조명 이 5가지 에너지 용도만을 이제 고려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실제 에너지 건물에서는 이 5가지 외에 쉬사용이라든지 가전기기, 사무기기, 뭐 서버실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실제 사용량과 소요량,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축 건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게 사용하는데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는 성능도 좋고 거주 여건,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던 이러한 이제 원인도 갖고 있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실제 이러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차이를 갖는다라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왼쪽 1차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나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로드맵을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사용량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수립한 로드맵 자체가 2030년에 대한 목표 달성 또는 2050년에 대한 목표 달성에 전혀 이르는데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로드맵에 대해서도 수정하는 이러한 계속되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자발적 유도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출권 거래제 상세 제도입니다. 이 상세 제도가 어떤 거냐면은 앞서서 규제 정책에 배출권 거래제랑 목표 관리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제도에 편입이 돼서 관리를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가 온실가스를 일부러 열심히 노력해서 줄였다라고 하고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상세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고 검증을 받고 인증을 받게 되면 그 배출량, 감축량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가 이 상세 제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세 제도를 활용을 하면 누구든지 감축량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인센티브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상세 제도를 만들어 놓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5개 정도의 방법론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상세 제도에 편입되는 사업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상세 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상세 제도 같은 경우는 계획은 사실은 바라보지 않고요. 시공이 잘 됐느냐, 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이라 설비라든지 어떠한 변화들이 실제로 적용됐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실제 운영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축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해당하는 감축량을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로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책 쪽에서 수행하는 지원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시공 과정과 운영 과정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좋은 제도이긴 한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 5개의 방법론이 만들어져 있고 이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물량적으로 용량적으로나 굉장히 작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 그 상세 제도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 사업을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라인을 산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상 감축량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과정 속에서의 모니터링을 시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을 받고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이 과정들을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기술별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즉 건물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전문가시니까 건물을 설계를 좋게 한다라고 하면 창호도 좋은 고효율 창호로 하고 단열도 굉장히
고성능으로 설계를 하고 거기에 조명,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뱀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감축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데 실제 이제 국가에서 추진하는 이 상쇄 제도에서는 각각의 기술을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조명이면 조명 따로, 보일러면 보일러 따로, 단열이면 단열 따로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건물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세 제도가 이용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하고 또 이 모든 절차를 다 거치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정 문서에 대한 작성도 필요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행정 문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감축량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축 수익, 거래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의 비율이 굉장히 작은 거죠. 예를 들자고 하면 아파트 한 단지 100세대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 행정 절차를 위해서 한 1,0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감축량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대략적으로 따져봐도 한 100만 원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은 하긴 하지만 현재 이제 한계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탄소 배출 연계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축물의 설계, 즉 계획 부분 그리고 시공을 잘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검토 그리고 마지막 운영 과정에서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축량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지원 사업 모델과 상세 제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 운영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과정까지를 다 포괄을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형태의 금융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최초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우수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건축물을 잘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 배출량이 얼마큼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축량은 얼마큼인지를 확인을 한 이후에 감축이 원래 기대만큼 되었다 또는 기대보다 더 많은 감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초에 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 금리를 낮춰준다거나 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준다거나 이런 형태의 금융 모델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감축률이 실제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감축률이 있었는데 그게 20% 미만이었다라고 하면 금리를 0.1% 우대해주고 50%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제 0.1% 계속 추가해서 이런 형태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와 또는 민간금융사와 협의를 하거나 좀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발적인 대상을 자발적인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법적인 의무 성능 기준을 훨씬 더 넘어서는 수준으로 또 자발적으로 설계를 하고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대상으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은 건물은 당연히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5등급 기준인데 더 노력을 해서 3등급, 2등급을 내가 받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준공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건물도 이제 우리가 자발적인 추가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
운영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어려운데 금융상품 모델의 운영 단계를 포함시킬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릴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이게 우리 원에서 국토교통부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보 체계인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간단하게 그중에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정보, 이 코엑스 건물이 어디에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규모인지 언제 준공됐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 정보와 함께 또 이 코엑스 건물이 매월 에너지 사용을 얼마만큼 하는지 에너지 사용량 정보까지 다 포괄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매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정보 체계를 이용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나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을 저희가 자동적으로 전산적으로 굉장히 쉽고 용이한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이 제도를 이러한 상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 발로 뛰어서 모니터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쉬운 방법으로 이 금융상품을 런칭을 하고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갔었는데 이 정보체계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런 독세건축물 조성지원법 10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다른 내용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고 모니터링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감축량에 대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축량 산정을 하고 그 감축량에 따라서 실제 이제 추가적인 우대, 인센티브의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축량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우리가 산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페이지로 준비한 거는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릴 표준 베이스라인 산정도 국가에서 표준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모니터링이나 감축량의 검증 역시도 정보 체계를 이용하면 원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된다라는 개념도를 정리한 겁니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비교 기준과 그리고 사업 이후 그린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큼인지 두 가지를 비교하거나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좋은 에너지 효율 성능으로 신축을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게 아니고 좋은 성능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물일 때 어느 정도의 배출인지 이렇게 비교하는 비교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베이스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베이스라인 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베이스라인을 발표를 하면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이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면 쉽게 감축량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베이스라인을 산정을 하고 국가에서 발표를 하자라고 목표를 가지고 표준 베이스라인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원에서 연구를 해서 2018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표준 베이스라인을 만들었고요. 2020년도에 유엔의 표준 베이스라인을 아파트, 개별 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도 모두 다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베이스라인 이용을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기존의 체계보다 간소화된 체계로 감축량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에 등록됐던 결과물에 대해서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표준 베이스라인을 이용을 해서 감축량을 산정을 하고 그 감축량을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배출권 거래자 아까 말씀드린 상세 제도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론 역시도 현재 만들고 있고 올해 안에 인증위원회에 상장을 해서 등록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그 금융상품 모델의 운영 최종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준비한 페이지는 이 상품이 돌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업무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건축주가 이제 필요로 하는 대상이고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다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 사업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은행이나 국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에 타당한지, 적절한 설계 수준을 갖고 있는지, 준공은 잘 됐는지, 또 운영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봤더니 감축량이 일어났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기관이라고 하는 검토기관을 별도로 좀 정의를 했고요. 이 검토기관의 업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를 확인하고 준공 과정에서 시공 과정을 확인을 하고 타당성을 보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축량을 산정을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이 타당성 검토기관의 역할을 저희 한국부동산원이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업무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요거는 각각 기관별로 내용을 좀 정리한 것이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소개받은 리저브 카본의 신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배출권 거래 상세제도 및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 20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앞에서 지금 지창현 박사님께서 너무 제가 해야 될 그 파트를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라고 하면은 뭐 액티브 기술도 있고 패시브 기술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오늘은 그 상세제도랑 같이 연관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감축 기술을 통해서 배출권을 실제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술에 한정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진부해요. 예전부터 막 15년부터 계속 발표를 해왔던 거라서 진부한데, 그리고 이제 상세 등록부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직접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정보들인데, 오늘 제가 후반부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앞으로 개발될 한마디로 이제 올해 말이나 이제 늦으면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개발이 완료될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그 외부 사업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물 부분에 지금 있는 감축 기술, 그리고 앞으로 확대될 감축 기술에 대한 개요, 그리고 감축 기술에 대한 활용 방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DC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아시다시피 2021년 10월 달에 그 NDC 상향 발표가 있으면서 건물 부분에 대한 감축량이 기존에는 18년 대비 한 1000만 톤 정도였다가 1700만 톤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제도권 건물 부분의 감축 그 사업에 대한 확대가 점점 더 필요한 상황이 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 2020년 말에 2050 탄소 중립 그 계획이 추진 전략이 나오면서 기업들에서 이제 경영 체제가 ESG 경영 체제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외부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의 그 방법론 개발이라든지 감축 기술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도 뭐 예전부터 사용을 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감축 목표, 분별로 이제 감축 목표랑 30년도에 대한 배출 목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전체 그 배출량, 건물 부분의 배출량이라고 한다면은 제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한 600만 톤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한 이제 5,2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한 11.32% 정도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국가에서 감축 목표를 수립해 놓고 우리 제도권 내에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외부분은 뭐냐? 자발적인 감축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된 감축제도이면은 제가 말씀드릴 상세제도인 거고, 배출권 연계가 안 되는 그냥 자발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탄소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린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또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뭐 VCS라든지 뭐 GS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감축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뭐 제도로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이 배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숫자는 이거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업이든 자발적 감축이든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규제 정책으로만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규제 정책으로 한계가 있고 겨우 이제 할당 대상 업체 683개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감축 유도 정책인 상세제도, 다른 말로 이제 외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대원칙 중에 하나가 할당 대상 업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축을 의무적으로 부여받은 업체의 조직 경계 외에서 자발적으로 감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대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조직 경계 내에서 하면 뭡니까? 결국에 할당받은 배출권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기업체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외부 사업이나 상세제도라고 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배출권을 확보하는 셈이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배출권을 따로 주진 않죠. 그냥 업체가 미리 할당받은 걸 안 쓰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고, 이제 상세제도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조직 경계 외에서 이제 감축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그림은 이제 그 앞서서 보여주셨던 지창희 박사님께서 똑같은 그림을 이제 사용하셔서 조금 민망한데, 출처 밝히겠습니다. 출처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입니다. 네. 출처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제가 이제 갖다가 이제 쓴 겁니다. 뭐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긴 한데, 예. 어쨌든간 개념을 보시면 할당 대상 업체에서 이제 현재 배출량이 있고 할당을 받은 배출량이죠.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가 할당을 미리 해줍니다. 미리 해주고 기업체들이 그걸 넣나 안 넣나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이 배출을 했을 때는 우리가 조직 경계 외에서 감축 사업을 해가지고 이 크레딧을 이제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감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점, 감축을 하기 전 지점에서 감축을 하고 난 지점을 빼는 거죠. 그게 감축량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우리가 감축하기 전 지점을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라인 배출량, 그리고 감축하고 난 다음에 배출량을 사업 배출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배출량 빼기 사업 배출량이 감축량이다. 이 용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뒤쪽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중요한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 대상 업체 외에서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축 의무가 없고 이제 자발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용어로 추가성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추가성은 우리가 크게 법적, 제도적 추가성과 경제적 추가성,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법적, 제도적 추가성은 둘이 똑같은 말이니까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어떤 의무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 이외에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에 속하는 어떤 공공 건축물이 신규로 졌는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에 속하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감축량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적, 제도적 추가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그 에너지 자립률을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5등급이 의무인데 4등급을 내가 달성을 했다. 그럼 초과됐잖아요. 그 의무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경제적 추가성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 감축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수익을 넘어서 초과적으로 배출권 수익으로 수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추가성이랑 비슷한 얘기인 거죠. 대신에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데 수익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감축 사업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념은 그게 맞지만 실제로 평가할 때는 경제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어도 됩니다. 있어도 되는데 내가 다른 사업보다 경제성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하는 수익 사업보다 수익률보다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입증을 하면 되죠. 수익은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게 경제적 추가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부 사업에서는 요게 이제 너무 그 가혹한 조건이기 때문에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6만 톤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이 경제적 추가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톤이 넘는 사업이 실제로는 이제 그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전체 외부 사업 등록된 것 중에. 왜냐하면은 우리 배출권 거래제에 할당 대상 업체로 진입하는 게 2만 5천 톤 이상이거든요. 사업장 기준으로. 2만 5천 톤보다 더 많이 감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6만 톤을 감축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는
25,000톤 이상을 배출을 하고 있었던 기업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이미 할당대상 업체 조직 경계 내부로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쉽진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정말 막 몇십 메가를 했다. 예,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부지에서 하는 거니까 발전량이 뽑아져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6만 톤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인정한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제가 제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축 유형을 감축량을 뽑기 위한 정량화된 산정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제 6월 기준으로 63개국, 지금 현재는 68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상세 등록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 감축 제도와의 중복 불가. 그러니까 감축 제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전에 KVR, 뭐 ARCOP, 뭐 CDM, VCS 외부 사업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동일한 사업을 이제 다른 제도에다 등록시켜서 크레딧을 발급받는 행위는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여기 다 평가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 절차랑 인증 절차가 있는데 크게 이제 등록 그리고 모니터링 그다음에 이제 배출권이 나오면 이제 거래하는 요 절차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단계는 관장 기관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뭐 부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게 저희 회사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만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사업계획서, 물론 우리가 한 감축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환경부로부터 협의를 받고 절차가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이 기간이 뭐 한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쓴 사업계획서, 우리가 그 사업계획서가 방법론이나 외부 사업 지침과 잘 부합해서 써져 있는지 혹은 거짓이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니터링 단계는 감축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감축량이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면은 사업자가 이 정도가 됐을 때 제3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감축량을 그 이슈언스 클레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정부한테 그 평가를 그리고 환경부에서 협의를 받아서 인증 실적을 국토부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발급을 해주면은 상세 등록부 시스템 내에 우리 뭐 제가 쉽게 말해서 통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정이 생기죠. 계정이 생겨서 거기 안에 배출권이 꼽히면은 이제 그거를 시장이나 아니면 장외 거래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네, 상세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인데 그 동안에 이제 지침이 개정됐던 그런 이력들을 좀 나타내는 건데 앞에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개정이 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 기간에 대한 할당 계획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감축량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 재원이 투입된 실적은 투입에 대해서 발생한 이제 감축 실적은 정부 거지 사업자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가 원래 감축 목표가 BAU였잖아요. 2030년 BAU 대비 감축 목표를 수립한 거고 지금은 똑같은 양인데 그냥 18년도 절대량에 대해서 얼마를 깎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약간 숫자놀이인데 이제 BAU를 달성하려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써야 됩니다. 정책을 해야 됩니다. GEB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도를 이제 펼쳐야 되는 그때 필요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공 재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공 재원은 우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BAU만큼을 도달하기 위해서 투입한 재원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축량을 불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개정이 아마 될 겁니다. 될 건데 개정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일반 감축 사업이라고 해서 연간 감축량이 3,000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 공공지원 비율을 삭감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부분에서는 크게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건물 부분은 감축량이 대체로 작거든요. 작기 때문에 3,000톤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월 기준으로 외부 사업 승인과 인증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총 이제 64건이 승인이 됐고 연간 감축량 평균이 한 3만 총 그 예상 감축량 연평균 3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9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보다는 이제 인증 건수 요 사업들로 인해서 요 사업이 최대 21년까지 인증 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매년 이제 해가지고 40건이 인증이 됐고 총 한 13만 톤 정도가 현재까지 인증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이제 2021년도부터 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요때부터 이제 국토교통부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좀 약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이 엄청 이제 인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나 이제 건물 쪽에서는 이제 이런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만 톤의 금액으로 따지면 한 3, 4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아주 특정한 방법론에만 우리가 특정한 사업 유형으로만 우리가 감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사업자 위주로 이런 감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리 이런 그 설명회나 이런 자리에서 15년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오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활성화되기가 건물 부분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뭐 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결국에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내가 이 감축 사업을 해서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랑 시간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나오는 감축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요 난방 방식을 중앙 난방에서 지역 난방으로 전환하는 사업 방법론을 이제 52건으로 이제 많이 썼잖아요. 많이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건물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진짜 건물 에너지는 아니죠. 예, 요거는 이제 패시브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 절감 사업이에요. 예, 온실가스 저감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계 저감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감축량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난방은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서 중앙난방 많이 하는데 벙커CU나 경유를 많이 떼는 걸로 이제 지역난방으로 열을 전환을 하면은 열이 갖고 있는 배출 개수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병합 발전을 하기 때문에 배출 개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 차이로 감축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축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법론에 대한 개요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방법론은 목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축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감축 사업, 그러니까 사업 전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감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배출량이 우리가 이제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과거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난방 방식 전환처럼 중앙 난방에서 지역 난방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과거가 명확하잖아요. 벙커C나 경유를 썼던 상황이 명확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신규로 어떤 건축물을 에너지 효율 설계를 한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과거의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표준 베이스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은 기존 방법론의 개정 또는 신규로 사업자가 개발해서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축 사업, 그 외부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체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총 5개의 부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각각의 위탁 기관이 좀 다른데 건물수송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고 건물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물 쪽의 방법론을 써서 외부 사업 신청을 하면은 한국에너지공단이 평가해주고 국토교통부가 크레딧을 발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물 부분의 방법론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총 5개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그 UNFCCC CDM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건물 부분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개 다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이 방법론이라고 CDM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논 안엑스 1 국가를 교토정세 논 안엑스 1 국가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대부분 다 개도국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이랑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교토 의정서 시절에는 노낙스 1 국가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이제 뭐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 방법론을 쓰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앙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설명만 좀 드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존의 중앙난방 방식의 보일러를 집단위의 사업자에서 공급한 열을 대상으로 바뀌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일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간편한 게 뭐냐면은 보일러를 통해서 급탕이랑 난방을 동시에 하거든요. 예, 집단위의 사업자에서 이제 보내는 열도 급탕이랑 난방이랑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에 대해서 사용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간편하게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사업 후의 지역난방 열 사용량 그리고 지역난방 열 배출 개수만 가지고 감축 사업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감축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중앙난방이 아니라 그 개별 난방을 지역 난방으로 전환을 했을 때도 감축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네, 할 수 있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등록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집단위의 사업자가 이제 배관을 통해서 열이 이렇게 오잖아요. 열이 오면은 여기서 이제 열량을 잽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서 열량을 재는데 여기서 세대로 들어갈 때 열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 손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더 논리가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회생제동 장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승강기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 승강기에 이제 규정추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규정추가 달려 있어서 빈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이게 추가 더 무거워가지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제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돼요. 예, 그럼 제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면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열이 기존에는 그 저항 제동 장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열을 밖으로 발산을 했는데 그거를 회생 제동 장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기로 재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감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한 대당 한 0.8톤에서 1톤 정도 연간 감축량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아파트 단지마다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단지별로 묶는다고 하면은 감축량이 그래도 작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건물에서 히트펌프 자체가 에너지 그 효율 설비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감축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건축물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기존의 보일러나 아니면 냉동기 이런 것들을 쓰다가 히트펌프를 추가로 도입을 하든 아니면은 없애고 히트펌프로 대체를 하던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냉온열 생산 설비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 감소되는 만큼이 감축량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이제 뭐 히트펌프가 기존에 존재했는데 고효율 히트펌프로 교체했다 이런 거는 이제 적용이 불가한 거고 신축, 재축, 개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수자원공사에서 방법론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축, 재축, 개축 건축물에서도 이걸 쓸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네, 식은 뭐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축 기술의 확대 부분에서 최근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기업체들이 CSR 사업의 명목으로 우리가 뭐 사랑의 열매나 이런 데다가 돈을 이제 기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부된 돈이 취약계층이나 에너지 소외계층에 갑니다. 근데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보일러, 뭐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뭐 연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는데 보일러가 교체될 거 아니에요. 네, 기존에는 등유 보일러 쓰다가 이제 LPG 보일러로 교체가 많이 되는데 연료가 전환이 되죠. 기본적으로 연료가 전환이 되고 동시에 보일러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효과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에서 굉장히 이제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개별 그 단독주택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열생산, 쉽게 말씀드리면 열과 발전 두 개 다 해서 기존에 전력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전력도 생산하고 열도 생산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연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다 합쳐서 통합 방법론으로 개발이 현재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입이 인증 건축물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지금 현재는 5등급이 의무 등급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4등급 이상을 받았을 때 이 초과분에 대해서 감축량을 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론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었고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등록이 돼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등급 이상의 건축물은 총 한 550건 정도가 되고 이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는 등록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또는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이라고 해서 아까 그 지창현 박사님께서 그 표준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적용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신축 건축물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데 그게 에너지 효율 설계를 해서 그 신축 건축물이 지어졌다라고 친다면 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설계 수준이 국내 건축물 전체 통틀어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설계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설계를 했을 때 그 좋게 설계된 부분에서 에너지 절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축량을 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상위 20% 수준의 에너지 사용량 기반의 베이스라인 이미션을 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축 건축물이 다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축기술 활용 방안인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외부 사업을 많이 이제 하셔라. 지금 배출권 가격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3,000원이었지만 최근에 또 본 결과 한 24,700원인가 여기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사업으로 많이 시도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배출권 거래자 할당 대상 업체에 계신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외부 사업 방법론을 통해서 할당 대상 업체 내에서 감축을 했을 때 할당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버가 돼서 발표를 좀 급하게 마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기후나연구원의 이충국입니다. 소개를 너무 화려하게 해주셔서 좀 부담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제 파리협정이라고 하는 국제사회 협약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두 분의 발표에서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발행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배출권으로 활용이 돼서 어떠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두 분이 다 해주셨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진짜 거래가 될까요? 혹시 뭐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온실가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온실가스가 향후에는 돈으로 거래가 될 것입니다라고 교육을 하고 정책을 만들면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다들 저를 보실 때 봉이김선달 개념으로 보셨어요. 왜냐하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사고 판다, 이 권리를 사고 판다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가 좀 가속화되고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좀 활성화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온실가스라고 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아니면 누군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1.3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110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 온실가스와 관련된 이 권리,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이 온실가스의 권리가 1.3조가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뭘까요? 누군가는 1.3조를 팔고 있고 누군가는 1.3조를 사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분명하게 사야 되는 사람들은 1.3조의 돈을 내고 사고 있고 또 반대로 줄인 사람들은 1.3조라고 하는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떠한 큰 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 온실가스라고 하는 규제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두 분은 우리나라 안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게 되면 이 상쇄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가적인 어떠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상당히 이제 온실가스라고 하는 부분이 더 이상 줄일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물들도 상당히 에너지 효율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어지고 있고, 건물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수단들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가서 개도국이나 후진국이나 이런 데 가서 CO2 1톤당 8,500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개보수를 한다든지, 건물에 쿡스토브 고효율 화덕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CO2 1톤당 8,500원에서 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온실가스를 줄입니다. 그리고 그 1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3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나는 8,500원 들여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우리나라에서 3만 원에 파니까 3, 4배의 가치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나라에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 룰이 있기 때문에 그 국제 룰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1992년도에 채택이 돼서 94년도에 우리 다 같이 온실가스를 줄여보자 라는 전 세계 197개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이후에 이제 교토의정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선진국 국가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체제가 추진이 됐어요. 1997년도에 합의해서 2008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개도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용했죠. 온실가스 관련된 정책들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파리협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파리협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또한 그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체제가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바쁩니다.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국가로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돈을 버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전 세계가 지구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2도씨로 결정하자. 다시 말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줄여야 한다라고 현재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마다 그럼 너네 얼마만큼씩 줄일래? 라고 197개 국가가 모두 자기네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목표를 유엔에다가 제출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 2차례에 걸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국가들이 다 온실가스를 잘 줄이고 있는가?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5개년 단위로 점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별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도국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진 국가들이 개도국에다가 매년 140조 정도를 돈을 만들어서 개도국에다가 돈을 줘야 하는 사항도 또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자기네 국가에서 이 제출한 목표를 열심히 줄여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 선진국들은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 우리나라 안에다가 100만 원 투자해봤자 10톤밖에 못 줄여.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우리나라가 아닌 개도국에 가서 100만 원을 투자하면 우리나라에서 10톤 줄일 거 저기서는 10,000톤을 줄일 수가 있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하나의 지구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많이 줄이는 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우리가 줄인 걸로 해줘 라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파리협정 6.2조와 6.4조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가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목표로 쓸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이 조항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온실가스를 투자를 해도 그 투자를 통해서 줄인 실적도 우리나라 안에서 거래를 하고 돈 주고 파고 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협정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체제를 그대로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몇일까요? 여기 있을까요?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세계 8위의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배출하고 있는 국가라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한테 온실가스를 줄이라는 압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미로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상황에서 이제 국제사회에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출을 했냐면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줄여서 2030년에는 우리가 4.36억 톤만 배출을 하겠다. 현재 7.2억 톤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2.9억 톤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1년치가 1.9억 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온실가스 관련해서 맨날 억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이야 이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큰 에드벌룬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다 CO2를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게 1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인 가정이 한 30평대 아파트에 삽니다. 1년 동안에 우리 집안에서 전기 쓰고 기름 쓰고 가스 쓰고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1년 동안 우리가 배출하는 양이 약 3.5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1년 동안에 3.5톤을 배출을 하는데 우리가 3억 톤, 약 2.9억 톤이니까 3억 톤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1억 가구거든요. 1억 가구면 한 가구당 3명씩만 산다 하더라도 3억 명이 쓰는 양을 줄여야 되는 양이 되는 거고요. 이걸 다시 우리나라 산업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우리나라 6대 화력발전소가 소유하고 있는 화력발전대 1년 동안에 단 1초도 가동하지 않고 다 꺼버립니다. 그러면 2억 톤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2.9억 톤 줄여야 돼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양은 우리가 국제사회에다 제출한 목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한테 점점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되겠죠. 야 무조건 줄여, 더 줄여 라고 할 거고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네가 의무는 없지만 좀 도와주면 줄여주면 내가 인센티브를 줄게 라는 인센티브를 점점 강화시켜 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앞서에 말씀드렸던 상쇄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건물들은 너무 소규모 배출원이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온실가스를 너네가 줄여주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게. 뭘로 줄까요?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주고 그 실적을 탄소시장에 가서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상쇄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 6.2조와 6.4조가 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파리협정 6.2조라고 하는 거는 유엔에 관할 없이 정부와 정부 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랑 이런 식으로 국가들끼리 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다가 야 너네 바이오매스 발전이 너네한테 좋은데 우리가 너네한테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지어줄게 우리 돈으로. 그리고 여기서 줄어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우리한테 줘. 이런 식으로 두 나라가 협약을 체결을 해서 투자와 감축 실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고요. 두 다음에 파리협정 6.4조라고 하는 거는 과거 앞에서 설명드렸던 CDM과 동일하게 유엔이 중앙에서 다 유엔을 통해서만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유엔이 점검을 해서 온실가스 몇 톤 줄였다라고 감축 실적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제도만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서 감축 실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앞으로는 무조건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만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전제인데요. 사실 이 그림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림인데 이제 쉽게 보시면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350만 톤이라고 하는 부분에 감축 목표를 부여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부가 이제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2.9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부분마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건물 부분 1,700만 톤, 수송 부분 3,700만 톤 목표를 부여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쥐어짜도 2.9억 톤을 다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 이 가운데 3,350만 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줄이자 라고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해외 감축 부분이 3,350만 톤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민간은 해외에 나가서 저가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해서 감축 실적을 갖고 와서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할 것이고요. 이건 민간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정부도 3,350만 톤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제 그럼 정부도 해외 나가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 국제감축 사업 활성화시켜야 된다. 뭐 대경제장관 회의에서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조금만 관심 가져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이든 정부든 이제 국제감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제도밖에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파리협정 6.2조가 있고요. 6.4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만 이용해서 우리는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발생이 됩니다. 미티게이션 아웃컴과 에미션 리덕션이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정부가 추진한 것은 바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 달성에 쓰여질 것이고 민간이 확보한 감축 실적은 우리나라의 배추권 거래 제도로 들어와서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나가서 아무 사업이나 하면 다 됩니까? 해외 나가서 우리가 아무 사업하면 다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전할 때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해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베트남 가서 해도 됩니까? 칠레 가서 해도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이 파리협정을 비준한 국가여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줄여야 하고 제3자가 검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감축 실적이 발생이 돼야 된다라는 등등의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를 선정할 때 아무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리협정을 비준한 국가여야 하고 그 다음에 NDC라고 하는 거는 국가 감축 목표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국가 감축 목표를 제출한 국가여야 하고 그 다음에 국가 내에서 감축 실적을 이전할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감축 실적을 내가 다른 나라로 10,000톤을 줬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제3자가 봐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내셔널 인벤토리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제출하는 국가여야 한다. 등등의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감축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더불어서 아무 사업이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몇 가지 조항들은 기준점들은 좀 살펴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파리협정 6조에서 이제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파리협정 6조에서 6.2조와 6.4조에서 이 두 가지 제도만을 이용해서 국제감축 실적을 발생시키고 이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란 원문과 해석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 파리협정 6.2조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그 관련된 조건들 앞에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으로 좀 그렸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원문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파리협정 6.4조와 관련해서는 유엔이 운영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원문의 합의문에서 이런 조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리협정 CDM, 기존의 과거에 CDM 사업했던 것들이 이제 향후에는 이제 파리협정 6.4조로 전환이 되는 프로세스를 겪게 되는데요. 그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그 파리협정 하부에 있는 기구들마다 이렇게 이 파리협정 6.2조와 6.4조와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국제감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350만 톤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350만 톤 확보를 위한 이제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그다음에 거버넌스 체계들이 R&R과 함께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감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프로세스로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된 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3,350만 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시게 되면 어떤 안이 있을까요? 제가 해외 나가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크게 보시면 두 가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민간이 제가 해외 나가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겠습니다. 100억이 듭니다. 그러면 정부가 50억을 돈을 대줍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서 나온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50%를 정부 몫으로 떼가는 이러한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정부가 투자를 지원하겠다라는 게 한 가지의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제가 지금 해외 나가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좀 없어요. 돈이 좀 부족하네요. 그랬을 때 이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차기 상당히 좀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제가 해외 나가서 제 돈으로 다 사업을 해서 감축 실적을 발생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사주는 겁니다. 감축 실적을 직접 구매자로서 사주는 프로세스로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들이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제도가 작년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직 제도를 세팅 중에 있습니다. 유엔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도를 세팅 중에 있다 보니까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CDM 사업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CDM 제도를 일단 우선적으로 사업을 등록을 하고 향후에 이제 파리협정에 따른 제도가 세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파리협정 6조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간적으로 보면 23년 12월 31일까지 파리협정 6.4조로 전환해야 되고 이후에는 2025년도까지 모든 전환이 완료되는 프로세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보면 될까요? 라는 부분에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국제 사업을 제가 해외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먼저 처음에 사업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랑 협정이 체결된 국가가 아니면 감축 실적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국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양자협정이 체결된 국가인 건가 라는 부분을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 나라의 여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나라가 파리협정 비준했어야 한다 등등의 그런 어떤 기준 요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국가들에서의 어떤 기준적인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앞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델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제가 사업을 할 때 제가 정부의 투자 지분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내 돈을 갖고 사업을 한 다음에 정부에 팔 것인지 아니면 배추권 거래 제도에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목적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서 추진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세스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제가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제도가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제도만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제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떠한 6.2조던 6.4조던 하나의 제도를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맞춘 유치국의 요건들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야지만이 저는 배추권 거래에서 쓰던 탄소 시장에 팔아서 돈을 만들건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쪽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전해줘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ITMO라는 얘기를 합니다. ITMO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 실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ITMO를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반드시 체크하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감축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활용하실 때 다만 이러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받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정을 불허하려고 한다 환경부에서. 근데 또 이제 센터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본다면 국제감축 사업에서도 정부니까 어쨌든 공공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공공에서 하는 부분을 추진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약간 상반되는 것 같아서 이게 혹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지 어느 분께 질문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각각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공공재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축소를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전체 사업비가 10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100톤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 가운데 정부가 50억을 대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민간이 투자한 돈은 50억밖에 안 되는데 그 사업에 나온 온실가스 감축 실적 100톤이 다 민간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정부가 돈을 줘서 한 사업에 대한 것까지, 정부가 돈을 줘서 감축한 것에 대한 실적까지 민간이 다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국제감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3,350만 톤에 대한 부분이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해서 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상반되다라는 개념보다는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내가 돈 줬는데 왜 감축 실적은 너가 가져가? 이런 개념이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요. 배출권 거래제 내에 있는 기업들이 줄여야 되는데 걔를 외부 사업에서 이제 돈을 투입해서 감축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할당 대상 업체들이 걔 배출권을 갖고 와서 지금 자기네들이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출권 거래제 내에서는 우리가 그 할당 계획만큼 그 할당량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국가 전체로 보면은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더 배출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만 보면은 똔똔인 제도예요. 그래서 제도 자체를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확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는 다르죠. 해외는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줄이면 줄일수록 더 좋아요. 그만큼을 우리나라가 갖고 오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 설정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